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,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전부 AI,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AI가 뭐랄까,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지,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지, 기대와 불안이 막 뒤섞인 그런 질문들이죠. 당신이 공유해주신 여러 기사, 인터뷰, 분석글들, 이걸 통해서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자료들 전반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. 금융, 의료 같은 이런 전문 분야는 물론이고 이제는 뭐 창작 영역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죠.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AI가 가져올 변화의 본질,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제일 궁금해하실 일자리 문제부터 짚어보죠. 자료들을 보면 뭐 번역가, 고객관리 3당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, 애널리스트, 심지어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까지도 AI로 대체될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 김상윤 교수님 글이나 마틴 포드 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. 네, 마틴 포드는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벌써 일자리 감소 사례가 있다.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마틴 포드는 AI가 대부분의 근로자보다 더 유능해지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.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 내용이었죠. 특히 그 반복적이거나 좀 정형화된 업무, 저숙련직 이런 쪽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. EFN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. 근데 또 모든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. 그 세계 경제 포럼 WEF 보고서를 보면요. AI 때문에 8,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에 9,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네. 그럼 단순 계산으로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잖아요. 이 상반된 전망,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그게 핵심은 일자리의 총량 변화보다는 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. WEF 보고서나 EFN 자료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결국 AI 시스템 개발자, 데이터 과학자, 뭐 AI 트레이너, 또 AI 윤리 전문가처럼 이전에는 없거나 수요가 적었던 새로운 직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점이죠. 아, 새로운 직업들? 네,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,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. 하긴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. 이것도 여러 잔료에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당신이 공유해주신 그 UX UI 디자이너 경험담을 보면 한때는 포토샵이 필수였는데 금방 또 피그마 같은 새로운 툴을 익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현실이죠. 그래서 이제는 뭐 대학 졸업장 이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실제 업무 능력, 그러니까 실무 역량이 훨씬 중요해졌다.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AI 시대의 핵심 생존 전략은 그래서 끊임없는 학습, 그리고 빠른 적응인 거죠. 브런치 스토리 글이나 EFN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. 어쩌면 독일의 그 성인 재교육 시스템, უმ슐룽처럼 필요하다면 직업 자체를 바꾸는 유연성까지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AI가 하기 힘든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군요. 뭐 예를 들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,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이요. 정확합니다. 네. 정보가 넘쳐나니까 진짜 중요한 걸 가려내는 능력도 필수겠고요. 네. AI를 도구로 잘 활용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을 거라는 거죠. GTD 코리아 자료에서도 이걸 강조하고요. MIT 같은 곳에서 전공 불문하고 AI 소양 교육을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. 결국 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또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, 즉 AI 리터러시, 이게 이제 필수적인 소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. 김상윤 교수도 이 점을 강조했었죠. 그렇군요. 하지만 이 기술 발전 이면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카고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던 그 학생 질문처럼 저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요? 이런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거요. 네, 그렇죠. 또 김상윤 교수 자료에서는 AI 친구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뭐 우울증 같은 감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게 참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지잖아요. AI 알고리즘에 숨겨진 편견 문제라던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확산, 또 뭐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들.
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. 여러 자료, 한국일보 등에서도 지적하고 있고요. 공정성, 투명성, 책임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라 정말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.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죠. 특히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, 이 부분도 흥미로웠어요. 김상윤 교수님하고 더밀크 자료를 보니까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. 아, 딥시크. 네. 단순히 막대한 자본 투입, 그러니까 스케일업 중심이던 미국의 AI 전략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제는 효율성 경쟁으로 판도를 바꾸고 있다. 이런 분석이 아주 날카롭던데요. 네,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. 그리고 한국 상황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죠. 마틴 포드나 김상윤 교수 자료를 보면 한국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금융이나 의료 같은 다른 비제조업 분야의 AI 도입 그리고 전반적인 경쟁력은 아직 좀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뭐 부족한 투자라든지 인프라, 특히 고성능 GPU 확보 같은 거요. 또 규제 문제,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거죠. 네,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AI는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정말 거대한 변화를 다지오고 있다는 것,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.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? 맞습니다. 핵심은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적응하려는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AI와 어떻게 협력해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, 그리고 윤리적인 고민을 놓지 않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당신의 분야에서 AI와 가장 이상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?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계신가요?